모두가 벽 위에 일렬로 앉았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그들 앞에는 큰 접시에 바닥처럼 매끄럽고 빛나고 흰 바닥이 있는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다. 주변에는 완전히 도자기로 만들어지고 가장 밝은 색으로 칠해진 집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 이 집들은 아주 작았고 가장 큰 집도 도로시의 허리 높이 정도였다. 또한 도자기 울타리로 둘러싸인 예쁜 작은 헛간도 있었고 도자기로 만든 소와 양과 말과 돼지와 닭이 무리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이 기묘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젖소 짜는 여자와 양치기 여자가 있었는데 밝은 색의 몸통과 가운 전체에 금색 얼룩이 있었다. 은색, 금색, 보라색의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공주도 있었고 무릎 바지를 입고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줄무늬가 아래로 내려와 있고 신발에는 금색 버클이 달린 양치기도 있었다. 머리에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쓰고 어민 로브와 세틴 더블릿을 입은 왕자도 있었다. 주름 장식이 있는 가운을 입고 뺨에 둥근 붉은 얼룩이 있고 키가 크고 뾰족한 모자를 쓴 우스꽝스러운 광대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 도자기로 만들어졌고 옷가지도 도자기였고 키가 가장 큰 사람도 도로시의 무릎보다 높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처음에는 여행자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다. 다만 머리가 특대하고 보라색 도자기로 만든 작은 개 한 마리만 있었는데 그 개는 벽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지저대더니 다시 도망갔다. 어떻게 내려가죠? 도로시가 물었다. 그들은 사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 없어서 허수아비가 벽에서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단단한 바닥이 발을 다치지 않도록 허수아비 위로 뛰어내렸다. 물론 그들은 그의 머리에 떨어지지 않고 발에 핀이 박히지 않도록 조심했다. 모두가 안전하게 내려왔을 때 그들은 허수아비를 들어 올렸는데 허수아비의 몸은 완전히 납작해졌고 그의 짚을 두드려 다시 모양을 잡았다. 도로시는 반대편으로 가려면 이 이상한 곳을 건너야 해요. 라고 말했다. 남쪽으로 가는 것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건 현명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들은 도자기 사람들의 나라를 걷기 시작했고 그들이 처음 마주친 것은 도자기 소를 짜는 도자기 젖소 짜는 아가씨였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소가 갑자기 발로 차서 의자, 양동이, 심지어 젖소 짜는 아가씨까지 넘어뜨렸고 모든 것이 큰 소리와 함께 도자기 바닥에 떨어졌다. 도로시는 소가 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양동이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고 불쌍한 젖소 짜는 여자의 왼쪽 팔꿈치에는 찰과상이 있었다. 저기요. 젖소 짜는 여자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내 소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수선점에 데려가서 다시 접착제로 붙여야 합니다. 여기 와서 내 소를 겁주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로시가 대답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예쁜 젖소 짜는 여자는 너무 화가 나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심술궂게 다리를 집어 올리고 소를 끌고 갔는데 불쌍한 소는 세 발로 절뚝거렸다. 그녀가 그들을 떠나자 젖소 짜는 여자는 어깨 너머로 서투른 낯선 사람들을 비난조로 여러 번 쳐다보며 다친 팔꿈치를 옆구리에 가까이 대었다. 도로시는 이 사고로 인해 매우 슬퍼했다. 친절한 나무꾼이 말했다. 여기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그들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도로시는 아주 아름답게 차려입은 젊은 공주를 만났는데 그 공주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는 멈춰서서 도망가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공주를 더 보고 싶어서 공주를 따라 달려갔다. 그런데 도자기 소녀가 소리쳤다. 나를 쫓아오지 마세요. 쫓아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겁에 질려 작아서 도로시는 걸음을 멈추고 왜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공주도 대답하며 안전한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달리면 넘어져 다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고칠 수 없나요? 소녀가 물었다. 아, 물론입니다. 하지만 수선한 후에는 그렇게 예쁘지 않죠. 공주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도로시가 말했다. 이제 우리의 광대 중 한 명인 조커 씨가 있습니다. 도자기 여인이 말을 이었다. 그는 항상 그의 머리 위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너무 자주 자신을 망가뜨려서 100군데를 고쳤고 전혀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오고 있으니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쾌활한 작은 광대가 그들에게 걸어오고 있었고 도로시는 그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된 예쁜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균열이 있고 사방으로 갈라져 있으며 많은 곳이 수선되었다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광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뺨을 부풀리고 건방지게 고개를 끄덕인 후 말했다. 나의 아름다운 아가씨, 왜 당신은 불쌍한 늙은 조커 씨를 쳐다보는 거야. 당신은 마치 포커를 먹어치운 것처럼 딱딱 하고 단정하잖아.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공주가 말했다. 이들이 낯선 사람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나요? 글쎄요. 그건 존경심이겠죠. 광대는 선언하고 즉시 머리 위로 섰다. 조커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공주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그는 머리가 상당히 깨져서 어리석어요. 아, 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도로시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캔자스로 데려가서 에미모의 벽난로 위에 서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바구니에 당신을 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불행할 거예요. 도자기 공주가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만족스럽게 살고 마음대로 말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 누구라도 데려가면 관절이 즉시 굳어지고 똑바로 서서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우리가 벽난로와 캐비닛, 응접실 테이블에 있을 때 기대하는 전부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즐겁습니다. 나는 당신을 온 세상에서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시가 소리쳤다. 그럼 그냥 작별 인사를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공주가 대답했다. 그들은 도자기 벽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작은 동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그들을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며 길을 비켜섰고 1시간쯤 지나다 여행자들은 그 나라의 반대편에 도착하여 또 다른 도자기 벽을 보았다. 그러나 처음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사자의 등에 올라서서 그들은 모두 꼭대기까지 기어올랐다. 그러자 사자는 다리를 모아 벽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그가 뛰어내리자마자 그는 고리로 도자기 교회를 뒤흔들고 그것을 모두 산산조각 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로시가 말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작은 사람들에게 소의 다리와 교회를 부러뜨리는 것보다 더 큰 해를 입히지 않아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모두 너무 연약하거든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건 정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프로 만들어졌고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에 감사해요. 세상에는 허수아비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일도 있어요. 도자기 벽에서 내려온 후 여행자들은 늪지와 습지가 가득하고 키가 크고 무성한 풀로 뒤덮인 불쾌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풀이 너무 빽빽해서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흙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는 걷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길을 골라서 안전하게 견고한 땅에 도착했다. 이곳의 시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거칠어 보였고 덤불 사이를 길고 지루한 산책 끝에 그들은 또 다른 숲에 들어섰다. 그곳의 나무들은 그들이 이제까지 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오래되었다. 사자는 기쁨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이 숲은 정말 즐겁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울한 것 같아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조금도요? 사자가 대답했다. 저는 평생 여기서 살고 싶어요.
당신 발밑에 마른 잎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 오래된 나무에 달라붙은 이끼가 얼마나 풍부하고 푸른지 보세요. 어떤 야수도 이보다 더 쾌적한 집을 바랄 수 없을 거예요. 도로시는 아마도 지금 숲속에는 야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 사자가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질 때까지 숲을 걸었다. 도로시와 토토. 사자는 잠자리에 들었고 나무꾼과 허수아비는 평소처럼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은 많은 야생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응얼거림을 들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잘 닦인 길을 따라 숲의 계구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었지만 토토는 조금 훌쩍거렸다. 계구부에는 온갖 종류의 수백 마리의 짐승이 모여 있었다. 호랑이, 코끼리, 곰, 늑대, 요, 그리고 자연사 속에 다른 모든 동물들이 있었고 잠시 동안 도로시는 두려웠다. 하지만 사자는 동물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으르렁거리고 오르렁거리는 소리로 보아 큰 공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말하자 여러 짐승이 그를 보았고 큰 무리가 마치 마법처럼 조용해졌다. 가장 큰 호랑이가 사자에게 다가와 절을 하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오 짐승의 왕이여. 당신은 적과 싸우고 숲의 모든 동물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가져다 줄 좋은 기회에 왔습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사자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대답했다. 최근에 이 숲에 들어온 사나운 적에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거미와 같은 가장 엄청난 괴물인데 코끼리만큼 큰 몸집에 나무 줄기만큼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긴 다리가 8개나 있는데 괴물이 숲을 기어다니면서 다리가 있는 동물을 잡아서 입으로 끌고 옵니다. 거미가 파리를 먹는 것처럼 입에서 먹습니다. 이 사나운 생물이 살아있는 한 우리 중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 사이에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자는 잠시 생각하였다. 이 숲에 다른 사자가 있나요? 그는 물었다. 아니요. 몇몇은 있었지만 괴물이 다 먹어치웠어요. 게다가 당신만큼 크고 용감한 사자는 없었어요. 내가 괴물을 멸하면 너는 나에게 절하고 숲의 왕으로서 나에게 복종하겠느냐? 사자가 물었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대답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짐승들도 큰 소리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이 거대한 거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자가 물었다. 호랑이가 앞발로 가리키며 저기 참나무 사이로요. 라고 말했다. 내 친구들을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 나는 즉시 괴물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사자가 말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적과 싸우기 위해 자랑스럽게 싸우러 나갔다. 사자가 그를 발견했을 때 거대한 거미는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추악해서 그 적들이 역겨워서 코를 치켜떴다. 다리는 호랑이가 말한 대로 꽤 길었고 몸은 거친 검은 털로 덮여 있었다. 그것은 1피트 길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고 큰 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머리는 말벌의 허리처럼 가느다란 목으로 통통한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자에게 생물체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힌트를 주었고 깨어있는 것보다 잠든 채로 싸우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큰 힘을 내어 괴물의 등에 직접 착지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무장한 무거운 발을 한 번 휘둘러 거미의 머리를 몸에서 떨어뜨렸다. 그는 뛰어내려 긴 다리의 꿈틀거림이 멈출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다가 그 동물이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자는 숲의 짐승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입구로 돌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더 이상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짐승들은 사자에게 왕으로 절하였고
도로시가 캔자스로 안전하게 돌아가면 사자가 돌아와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였다. 4명의 여행자는 나머지 숲을 안전하게 통과했고 그들이 그 어둠에서 나왔을 때 그들 앞에 가파른 언덕이 보였다. 그 언덕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커다란 바위 조각들로 덮여 있었다. 어려운 오르막길이 될 거예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덕을 넘어야 해요. 그래서 그가 앞장섰고 다른 일행들도 따라갔다. 그들은 첫 번째 바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가만히 있어라 라고 외치는 거친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허수아비가 물었다. 그때 바위 위에 머리 하나가 나타났고 같은 목소리가 말했다. 이 언덕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곳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건너야 해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는 퀘들링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지. 그 목소리가 대답했고 바위 뒤에서 여행자들이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꽤 키가 작고 통통했으며 큰 머리를 가졌으며 머리 꼭대기는 평평했고 주름이 가득한 두꺼운 목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팔이 전혀 없었고 이를 보고 허수아비는 그렇게 무력한 생물이 언덕을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당신의 언덕을 지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대담하게 앞으로 걸어갔다. 번개처럼 빠르게 그 남자의 머리가 앞으로 쏠렸고 그의 목은 머리 꼭대기까지 뻗어 납작해졌고 허수아비의 중앙을 쳤고 그를 계속해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었다. 거의 그 순간 머리가 몸으로 돌아갔고 남자는 내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 라고 말하며 거칠게 웃었다. 다른 바위들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도로시는 언덕 위에 팔이 없는 망치머리 괴물이 수백 마리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바위 뒤에 한 마리씩 있었다. 사자는 허수아비의 사고로 인한 웃음소리에 크게 화를 내며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큰 소리를 지르며 언덕을 향해 달려올랐다. 다시 머리가 빠르게 날아갔고 거대한 사자는 마치 대포에 맞은 것처럼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도로시가 달려가서 허수아비를 일으켜 세웠고 사자는 멍이 들고 아픔을 느끼며 도로시에게 다가와 말했다. 머리를 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양철 나무꾼이 낡게 달린 원숭이를 불러라고 제안했다. 당신에게는 아직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대답하고 황금 모자를 쓰고 마법의 말을 외쳤다. 원숭이들은 예전처럼 재빠르게 움직였고 몇 분 후 밴드 전체가 그녀 앞에 섰다. 당신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원숭이들의 왕이 몸을 숙여 물었다. 우리를 언덕 너머 콰들링의 나라로 데려다 주세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이 말하잔 얇게 달린 원숭이들은 즉시 4명의 여행자와 토토를 팔에 안고 그들과 함께 날아갔다. 그들이 언덕을 지나자 망치머리 무리들은 자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높이 쏘아 올렸지만 낡게 달린 원숭이들에게는 닿을 수 없었고 그들은 도로치와 그녀의 동료들을 언덕 너머로 안전하게 옮겨서 콰들링의 아름다운 땅에 내려놓았다. 이게 우리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리더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행운을 빕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녀가 대답했고 원숭이들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렸다. 콰들링의 나라는 부유하고 행복해 보였다. 잘 포장된 도로가 그 사이를 지나고 아름다운 돌쫄 흐르는 시냇물과 튼튼한 다리가 그 위를 지나가는 익은 곡식이 가득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울타리와 집과 다리는 모두 밝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인키의 나라에서는 노란색으로 칠해졌고 뭉치킨의 나라에서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키가 작고 뚱뚱하며 통통하고 성격이 좋은 과들링은 모두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푸른 풀과 노랗게 변한 곡식에 대비되어 밝게 보였다. 원숭이들은 그들을 농가 근처에 내려놓았고 4명의 여행자들은 그곳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다. 농장주의 아내가 문을 열었고 도로시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그들에게 3가지 종류의 케이크와 4가지 종류의 쿠키, 그리고 토토를 위한 우유 한 그릇으로 구성된 훌륭한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글린다 성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아이가 물었다. 농부의 아내가 대답했다. 남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곧 도착할 거예요. 좋은 여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은 다시 출발하여 들판을 지나 예쁜 다리를 건너 매우 아름다운 성을 보았다. 문 앞에는 금색 끈으로 장식된 멋진 붉은색 제복을 입은 3명의 어린 소녀가 있었다. 도로시가 다가가자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말했다. 남국에는 왜 오셨나요? 여기를 다스리는 선한 마녀를 만나러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에게 데려다 줄래요? 이름을 알려주시면 글린다에게 당신을 받아줄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했고 소녀 군인은 성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돌아와서 도로시와 다른 사람들은 즉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글린다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들은 성의 한방으로 안내되었고 도로시는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으며 사자는 갈기에서 먼지를 털었고 허수아비는 자신의 몸매를 다듬었으며 나무꾼은 강통을 닦고 관절에 기름을 발랐다. 모두가 몸단장을 마치고 나서 군인 소녀를 따라 큰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마녀 글린다가 루비로 장식된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 아름답고 젊어 보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진한 붉은색이었고 어깨 위로 흐르는 고리 모양으로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순백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파랗고 그들은 어린 소녀를 친절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도로시는 사이클론이 어떻게 그녀를 오즈의 나라로 데려왔는지, 어떻게 동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놀라운 모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마녀에게 자기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다. 지금 제 가장 큰 소원은 캔자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미모는 틀림없이 제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테고 그러면 애도하실 테니까요. 올해 농작물이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는 한 헨리 삼촌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글린다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의 달콤하고 위로 향한 얼굴에 키스했다.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축복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캔자스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황금 모자를 줘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기꺼이요. 도로시가 외쳤다. 실제로 지금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면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3번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3번만 그들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글린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도로시는 그녀에게 황금 모자를 주었고 마녀는 허수아비에게 도로시가 우리를 떠난 뒤에 무엇을 할 건가? 라고 물었다. 나는 에메랄드 도시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즈가 나를 통치자로 삼았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면 해가 걱정하는 것은 해머헤드 언덕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뿐입니다. 황금 모자를 통해 얇게 달린 원숭이들에게 당신을 에메랄드 시티의 문까지 데려다 주라고 명령하겠습니다. 글린다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그토록 훌륭한 통치자를 빼앗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가요? 허수아비가 물었다. 당신은 특이해요. 글린다가 대답했다. 그녀는 양철 나무꾼에게로 돌아서서 물었다. 도로시가 이 나라를 떠나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는 도끼에 기대어 잠시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윙키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했고
사악한 마녀가 죽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윙키 가문을 좋아하고 만약 다시 서쪽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주는 두 번째 명령은 그들이 당신을 윙키족의 땅으로 안전하게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글린다가 말했다. 당신의 뇌는 허수아비만큼 보기에 크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은 허수아비보다 정말 똑똑합니다. 당신이 잘 닦인다면요. 그리고 당신이 윙키를 현명하고 잘 다스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마녀는 크고 덥수룩한 사자를 바라보며 도로시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다. 망치머리 언덕 너머에는 거대하고 오래된 숲이 있고 거기 사는 모든 짐승은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숲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보낼 것입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보내는 나의 세 번째 명령은 당신을 숲으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글린다가 말했다. 그런 다음 황금 모자에 힘을 다 써서 원숭이들의 왕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그의 무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과 사자는 이제 착한 마녀의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도로시는 이렇게 외쳤다. 당신은 아름다운 만큼 훌륭합니다. 하지만 캔자스로 돌아가는 방법은 아직 알려주지 않았군요. 당신의 은신발은 당신을 사막 위로 데려갈 것입니다. 글린다가 대답했다. 그 힘을 알았더라면 당신은 이 나라의 온천날에 당신의 이모 엠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멋진 두뇌를 가질 수 없었을 거야. 허수아비가 소리쳤다. 나는 평생 농부의 옥수수 밭에서 살았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사랑스러운 심장을 가질 수 없었을 거야.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숲에 서서 녹슬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영원히 겁쟁이로 살았을 것이다. 사자가 선언했다. 그리고 숲속의 어떤 짐승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도로시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모두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친구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어 기쁘네요. 하지만 이제 그들 각자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었고 그 외에 통치할 왕국을 갖게 되어 행복해하니 나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은신발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착한 마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세 단계를 거쳐 세계 어느 곳으로든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뒤꿈치를 3번 두드리고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가도록 신발에 명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캔자스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게요. 아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녀는 사자의 목에 팔을 감고 그에게 키스하고 그의 큰 머리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관절의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울고 있는 양철 나무꾼에게 키스했다. 그러나 그녀는 허수아비의 그려진 얼굴에 키스하는 대신 부드럽고 속이 꽉 찬 허수아비의 몸을 팔로 껴안았고 사랑하는 동료들과의 이 슬픈 이별에 자신도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한 글린다는 루비 왕좌에서 내려와 어린 소녀에게 작별 키스를 했고 도로시는 글린다가 친구들과 자신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로시는 이제 토토를 엄숙하게 팔에 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후 신발 뒤꿈치를 3번 두드리며 말했다. 나르엠 이모한테 데려가줘. 그녀는 즉시 공중을 돌았고 너무 빨리 돌았기 때문에 그녀가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은빛 신발은 3걸음만 걸었다가 너무 갑자기 멈춰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전에 몇 번이나 풀밭 위로 걸어다녔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맙소사,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캔자스의 넓은 초원에 앉아 있었고
바로 그녀 앞에는 사이클론이 오래된 농장을 휩쓸고 간 후에 헨리 삼촌이 지은 새로운 농장이 있었다. 헨리 삼촌은 헛간에서 젖을 짜고 있었고 토토는 그녀의 팔에서 뛰어내려 헛간으로 달려가 맹렬하게 짖었다. 도로시는 일어나서 양말발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은화는 공중을 날다가 떨어져서 사막에서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에미모는 양배추에 물을 주려고 집에서 나왔을 때 고개를 들어 도로시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 그녀는 울면서 어린 소녀를 팔로 안고 얼굴에 키스를 했다. 세상에 어디서 왔니? 오즈의 나라에서 온 거예요. 도로시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리고 여기 토토도 있어요. 그리고 에미모님, 다시 집에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